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유행이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을 두고는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목요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 나흘째인데도 지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예, 이번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17일 날 62만 명 발표되었었는데 사실은 7만 명 정도는 좀 오버되었기 때문에 네. 55만 명 정도가 최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주일날 즉 3월 셋째 주에 하루 평균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예. 또 위중증 환자는 3월 30일이 발표가 1,315명, 사망은 3월 30일 432명이 최고 정점의 수치였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9만 867명, 뭐 4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전일에 비해서 2만 452명 줄었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주에 하루 평균이 10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 9만 9,351명으로 이전 주에 하루 평균 17만 1,561명에 비해서 58%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사망하신 분들도 지난 한 주에는 1,314명으로 하루 평균 187.7명. 이것도 안정적으로 감소세에 있기는 합니다. 예. 아직도 사망자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네. 위중증 환자 수도 800명대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 뭐 약간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런 데 따라서 중환자 병실 가동률도 40.7%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문가들은 근데 올가을 재유행을 전망을 했더라고요. 지금 재유행 자체도 걱정이지만 예측된 피해 규모도 꽤 크고요. 최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지금 늦가을 재유행은 물론 또 그 예측 규모도 같이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확진자의 예측 규모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요. 네. 이미 1,700만 명 가까이 감염된 상황에서 몇 달 동안에 100만 명 정도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이 확진자의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사망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700명에서부터 2,700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뭐 범위는 넓기는 합니다만 이 숫자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숫자도 아니고 예. 유행은 겨울철의 특성, 즉 호흡기 바이러스가 겨울철에도 활성성이 더 빨라지는 반면에 우리 사람의 면역력은 좀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더 활성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재감염 또는 재확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오미크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한 6, 7개월 지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포 면역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는 그다지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더구나 팍스로비드라든지 라게브리오 또는 렘데시비르 같은 치료제를 조기에 잘 투약만 한다면 처방만 한다면은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난 2년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에 대해서 인수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그 방역 조치 해제가 너무 성급하다는 건데요. 자, 아직은 마스크 착용을 실외든 실내든 다 해야 한다라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지난주에 2주 후에는 전부 실외 마스크는 해제할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예. 좀 기조는 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의 기조라는 것도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이라는 것이 완전히 종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실외 마스크가 오미크론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은 있겠죠. 시위나 집회를 하는 현장들에서는 아직도 실외 마스크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아직 미감염자라든지 미접종자라든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실외에서도 아마 자발적으로 마스크들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오미크론이 위험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생활 방역, 손 씻기라든지 실내 마스크라든지 또는 좀 거리 두기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는 부분 또 실내 환기 같은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일단 생활 방역에 개인 방역에 좀 더 힘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실외 마스크는 어느 시기엔가는 좀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정부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려고
낮추기로 했습니다. 2급으로 낮아지게 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확진자가 다시 늘지는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전환하는 1급을 제외하는 것은 25일부터이긴 한데요. 네.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간의 이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4주 동안에는 사실은 1급 감염병일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신고 의무에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로 바뀌는 것 이외에는 변하는 것이 없고요. 네. 한 달 기간의 이행 기간 동안을 거치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인데 아마 그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면서 이것을 결정하여도 그다지 늦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예. 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이 유행의 규모가 다시 확산되든가 하는 일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만약 그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면 이제 그 격리가 권고 수준이 될 텐데요.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개인이나 어떤 그 조직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독감 걸렸다고 그래서 밖에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아프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죠. 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아프면은 쉴 수 있느냐. 즉 아프면은 쉬고 진단 검사를 받아서 이게 코로나라고 확진이 되면은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좀 피하고 외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해서 이겨내면 되는 것인데 예. 또 문제는 그거죠. 아파서 쉬었는데 이것이 뭐 회사나 학교에서 꾀병이라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잘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런 아프면 쉬는 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는 해제된다고 해도 자율적으로 하는 격리는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가 좀 대도적으로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자, 정부가 감염병 등급 조정 후에 한 달 이행기 동안 이제 확진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 달 정도면 이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진료로 전면 전환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만 한 달 안이라는 시간 안에 전면 대면 진료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 즉 원내 감염이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입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전면 대면 진료가 된 상황에서는 같이 대기하는데 굉장히 공포심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한 달 안에 이것이 완전히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수가 문제라든지 또 원내 감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준비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대면 진료는 전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코로나에 걸린 신장 투석 환자가 이 병상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 정부 정책과 현장 상황의 분위기가 다른 건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까요? 그렇죠. 항상 위험하다는 것이 투석 환자라든지 임신부라든지 영유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을 못 마치게 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로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그 숫자들을 보면은 모든 환자들이 이런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잘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편차도 높고 또 크고요. 또 실제로 이 시간적으로도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24시간 응급 대응 체제가 확실히 보완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좀 아까운 생명들이 예.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더 철저하게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정부가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일단 그 파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12세 이상 또 40kg 이상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식약처도 그렇게 승인을 했고요. 파이자에서 임상 실험을 할 때도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특히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병용 금기 약물만 아니라면은 부작용 사례도 뭐 쓴물 올라오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사례가 있을 때는 중단할 수가 있고요. 큰 부작용 사례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12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우선 처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60세 이상 또는 40, 50대의 기저질환만을 처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12세 이상의
고위험군, 즉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깊은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부작용이 크게는 없다곤 하더라도 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